금리를 낮추는 게 말이에요. 과연 이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일까?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일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면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늘 경제학자들 또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들 다 이 미국에서 경제학을 배운 거죠. 맨큐의 경제학 이런 것들 다 배웠죠. 사무엘슨의 경제학 이런 걸. 비슷한 논리인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푼다 그래요. 근데 과연 얼마나 그럼 나아지죠? 조금 나아지죠. 조금 나아지는데 아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10년을 봐봐요. 늘 그런 명분으로 해서 계속 돈을 찍어냈거든요. 금리를 낮춰갖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좀 나아졌죠. 일자리 조금 늘어났고 뭐 경제는 뭐 아주 이렇게 성장한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성장했죠. 근데 그 사이에 자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버블이 자산의 상승이. 네. 왜냐하면 집값이 엄청 올랐고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부의 편중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거든 사실은. 물가 얘기하는데 물가 얘기할 때는 그냥 생활 물가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길바닥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 자야 되는데 집값이 저렇게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걸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내가 뭐 이 정책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다고 하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거는 그걸 통해 그게 그렇게 흘러가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워킹해서 뭔가 알아서 돌아가라는 건데 지금같이 가처분 소득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도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기업들은 아니 기본적으로 수요가 부족해갖고 이미 공급은 공장이나 설비들은 다 많이 있는데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이 무슨 금리가 높아갖고 투자를 안 하겠어요? 투자를 해도 안 팔릴 것 같은 게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을 풀어봐야 내가 보기엔 또 나타나는 현상은 집값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두 개죠 뭐. 근데 정부가 뭐 나서서 엄청나게 집값을 잡겠다는데 그게 될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저소득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거죠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직접 소비 쪽에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투자하는 쪽에다가 여러 가지 자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무제한으로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 또 나타나는 현상은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문제가 있죠. 이번에 미국이나 이런 데 실행한 게 재난지원금이죠. 그렇죠.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을 펼치게 된 거는 이제 결국은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그런 면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뭔가 더 아주 나빠지는 것들을 그나마 좀 더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아니 이제 필요하죠. 그런 게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재난지원금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를 낮추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찍어내면 결국은 자산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죠. 부동산, 유럽의 부동산을 보면 유럽 경기가 계속 지난 10년 동안 안 좋은데 유럽의 부동산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왜? 돈을 찍어내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낮은 금리에 말하자면 종이화폐를 들고 있어도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금리인데 내가 뭐 은행에 돈을 맡겨도 그걸 안 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실물 경제에서 그만한 돈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이미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 부분의 투자 부분에서 그만한 자금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좀비 기업들만 많이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결국 부동산, 주식 이렇게 들어가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무차별적인 돈풀이 하는 거가 과연 인류학에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도 좀 있고 오히려 재난지원금처럼 그냥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건 좀 그렇지만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직접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는 투자, 우리가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미래지향적인 투자하는 쪽에다가 뭔가 돈이 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사실 재원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재원 때문에 또 논란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식 양도세가 시행이 되면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그 투자자들이 오히려 해외로 빠질 수도 있다. 차별점이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혹은 아니야 뭐 이게 더 일반적인 투자자들 위해서는 더 나은 방식이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단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지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꼭지를 두 개를 지금 주신 거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계속 돈을 하는데 그럼 돈 어디서 조달할 거냐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도 차익과세 이슈인데요. 우선 이제 앞에 거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금을 걷는 거, 또 하나는 정부가 부채를 지는 거죠. 국채를 발행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뭐 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채를 늘리는 거죠. 국채를 발행해서. 근데 이제 그게 아이러니한데 이 부채를 계속 늘릴 수 있는 국가들은 있어요. 그 국가들은 뭐냐면은 말하자면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국제결제 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은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 옌, 파운드 이런 걸 들고 있는 나라들은 돈을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규모를 얘기하는데요. 일본은 200%야.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한 40% 돼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10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돈을 찍어낼 수 있느냐. 저는 이제 정부 관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보면 늘 OECD 평균 대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재정이 건전하고 부채 비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OECD 평균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들은 찍어내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원화가 국제결제 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부채가 높아지거나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약간 위험하다고 느끼면 코리아 원이 공격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1997년도에도 똑같았고요. 외환위기 때도 환율이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갔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 1,600원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씩 환율이 팍팍 뛸 때가 있어요. 놀래서. 그때 언제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채를 팔 때예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채를 좋아해요. 지금은 근데 저는 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금리를 낮춰놨다. 쓸데없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우리나라 금리가 기준금리를 너무 낮춰놔서 과연 다음에 위기가 올 때 왜냐하면 그 외국의 중앙은행들이나 이런 데 국부펀드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 국채를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머징 마켓이지만 경제 펀더멘탈로 보면 굉장히 뭐 건전하고 수출 국제 많이 나고 사운드 하고 경부 부채 낮고 근데 금리도 괜찮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채를 많이 좋아했는데 조금 걱정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정부의 부채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건 세대 간의 갈등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좋아. 우리는 막 부채를 많이 해서 지금 우리만 견디면 돼. 근데 그 부채라고 하는 건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자식 세대인 거지, 청년들인 거죠. 그 젊은 친구들이 그걸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윤리적으로 보면은 너무하다. 우리가 사실은 밑에 애들을 어떻게 보면은 착취하는 구조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일본, 이런 나라들은, 왜 그러면 괜찮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경제 이론들은, 전통적인 경제 이론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부채 화폐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원래는, 중앙은행과 정부를 이렇게 독립시켜 놨거든요. 그 배경은 1929년도에 대공황이에요. 대공황 이후에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인플레를 걱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현대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경제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인플레가 문제가 됐었거든. 왜냐하면 점점점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저 돈은 뭐 다 부동산하고 저 자본 쪽에 들어가 있지 뭐 사람들이 별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통화에 대해서 돈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에서 손 못 대게 하자. 왜냐면 정치는 냅두면 늘 돈 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고 싶은 게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사람 돈 주면 표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을 독립을 해놓는데 요새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중앙은행이 나서서 정부 부채를 사주잖아요. 국채를. 네. 원래 그래서 중앙은행이 다이렉트로 국가 발행하는 채권을 못 사도록 막아놨구나 원래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에서 돈이 없으면 국채를 찍어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국채를 민간에서 사죠. 네. 그리고 민간에서는 그만큼 또 그 국채를 갖고 어디로 가자면 중앙은행에 가요. 중앙은행에 가서 그걸 담보로 해갖고 돈을 갖고 오죠. 그게 RP죠, RP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통화량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막아놓은 파이어월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정부가 돈이 없으면 그냥 찍어. 그러면 요거 하나 거쳐갖고 중앙은행에서 그냥 갖고 가고 자기 그냥 달러 찍어 인쇄해갖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채 화폐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막판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판에 가서 중앙은행이 그냥 정부 부채를 탕감해 주면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끼리 합의만 되면 되니까. 네, 중앙은행도 정부인데 그 부채를 탕감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게 아까 금리 얘기를 하셨지만 정부는 그럼 뭐만 부담하면 되느냐. 이자만 부담하면 돼요. 이자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자가 지금 제로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일본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자를 지금 별로 부담이 없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게 괜찮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OECD 평균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국제 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거든. 그래서 우리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걸 화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누가 갚아야 되냐? 우리 자식 세대가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가 네. 엄청난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게 터지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죠. 금융인들만.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자기 임기 동안만 안 터지면 되니까. 그리고 임기 동안에는 이렇게 저금리를 계속 끌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저금리 체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갈 것 같아요. 그럼 저금리 체제에서는 정부는 재정 부담이 별로 없는 거거든. 이자가 안 나가니까. 이자가 안 나가니까. 또 뭐 정치인은 자기가 뭐 20년, 30년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임기 동안은 안 터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정치인들은 많이 안 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시장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야 그래도 우리 자식 세대 때 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하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어쨌건 좋은 거죠. 현재 이런 상황은. 기업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들이 보통 트럼프 대통령을 네. 그러니까 월가도 그렇고 금융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하는 게 네. 어떻게든 막 그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비 기업은 제일 좋은 거죠. 좀비 기업. 좀비 기업. 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돈이 많은데 굳이 뭐 남의 돈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꼭 저금리체가 좋을까?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이게 참 이제 제가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데 사실 이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경기 사이클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악화됐을 때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죽어요. 근데 그분들은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이 기업들이 경쟁이 처지는 기업들은 죽고 살아남는 기업들은 더 이제 새롭게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그러면은 그 기업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비효율적인 기업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또는 자본 이런 것들은 나와서 더 효율적인 쪽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갖고 가는 게 이 시장 경제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계획 경제 공산주의를 이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막 풀어대면 그냥 좀비 기업도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좀비 그렇죠. 기업들도. 그래서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냥 목숨 붙이고 다 같이 살면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건 시장의 네. 그 원리에 의해서 네. 죽고 살고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시장 원리대로 가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가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또 정글이거든요. 약육강식이거든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투표로 뽑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부가 그래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선의 편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파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당리당략이 아니고 국민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똑똑해야죠. 볼 좀 알아야지. 근데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그게 국민의식이죠. 깨어있는 국민, 시민의식.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정부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인기 영합적이고 막 뭐 당파적이고 이런 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주식 양도세 네. 이게 우리 실질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네. 좀 그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네. 불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게 지금 거래세보다 유리하다고 봐요. 네. 이제 세율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은 이 정부가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OECD에서 아마 양도차익 과세를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양도차익 과세를 하죠. 양도차익 과세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근로소득세는 그렇게 뛰어가면서 월급쟁이도 세금 엄청 냈잖아요. 그동안. 네. 이 밸류, 그러니까 이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노동이 중요한 거죠.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게. 그렇잖아요. 네. 가만히 내가 아파트 갖고 있었는데 엄청 올라가서 돈을 벌었어. 그런 거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 어느 게 별 가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세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그 다음에 자본 차익,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부터 제일 높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식 양도차익과세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세금 좀 올린다 그러고. 틀린 거죠, 순서가. 대신에 이제 뭘 했냐. 거래세를 엄청나게 많이 빼갔잖아요. 아니, 거래하는데, 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하잖아요. 정부가 거래하는 데만 도와주는 거 있나요? 근데 지금 증권사의 매매 수수료는 거의 제로 가까이 갔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거래 수수료가 0.3%였다가 0.25로 내려갔죠. 25bp. 엄청 비싼 거예요. 거래세가. 그러면 양도차익과세가 선악의 관점이나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맞아. 왜 이름 못 갔을까요? 글쎄요. 거래세가 훨씬 크거든. 아. 양도차익과세 어느 정도 세율로 할지 모르겠지만 순차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거 해봐야 거래세 이거 안 되거든. 그럼 세수 부족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양도차익과세로 하는 게 윤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고, 또 하나는 이제 시스템의 부족이죠. 왜냐하면 지금 양도차익과세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종목당 이익 난 거에 대해서 과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총 거래를 해야. 그러니까 합산을 해줘야지. 네. 그러니까 금융에서도 전체를 합산을 해서 손실과 이익을 퉁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맞죠. 네. 미국은 손해 본 거는 놔두고 그렇죠. 이익 본 것만 가져가면. 미국은 그렇게 해요.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시스템을 정비해서 합산 과세로 가면서 양도차익 과세로 가는 게 맞다. 대신에 그러면 그만큼 거래세를 낮춰야죠. 왜냐하면 시장이 언제가 효율적이냐? 거래 비용은 적고 차익에 대한 과세나 보유 과세는 많고, 그렇게 가면 시장이 효율적이에요. 왜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거래 비용을 너무 높인 게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면 집 팔 때는 양도차익 과세를 많이 내고,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잖아요. 네. 취득세가 거의 3%인가? 3%쯤 돼요. 네. 아니,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집을 사는데 왜 3%씩 정부가 가져가죠?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건데. 사실은 그 보유세를 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보유세는 내도 그건 맞아. 왜냐하면 아니, 어쨌든 정부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내가 쓰잖아요. 도로나.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내가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방도 해주고 외교도 해주고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내는 게 맞아. 근데 거래 비용을 그렇게 비싸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 양도소득과세를 올렸으면 이제 취득세 이런 걸 낮춰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가격이 합리적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점프업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소득과세를 점진적으로 하는 거는 합산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주가에 나쁜 영향을 줄까? 저는 별로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과세를 해야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금을 근로소득세도 이 감면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작은 돈이라도 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게 그게 국민의 의무죠. 그렇게 해야 그게 모여서 다시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